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리스트 조대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클래식 기타리스트라고도 많이 부르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기타리스트로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다루고 있는 장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기타리스트로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매년마다 여름에 뭐 길면은 4개월, 짧으면 한 2개월 매년 해외 유럽 공연이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미국도 갔다 오고 호주도 갔다 오고 유럽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많은 나라들 돌아다니고 이제 공연을 하고 돌아와서 겨울에는 11월쯤에 돌아와서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 여행 좀 다니고 그다음 11월부터는 이번 2월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밤을 새면서 편곡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기타 하면은 그냥 노래 반주로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대중 매체에서 만날 수 있는 악기이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기타 시작했을 때 원래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독주 악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답부터 드리자면은 통기타는 반주 악기로서의 의미가 좀 더 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클래식 기타는 연주 악기에 가깝죠. 근데 아무래도 기타가 역사가 길지만은 독주 악기로서의 이미지로 이제 부각되게 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클래식 기타가 된 거죠. 기타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여성의 몸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굴곡이 이렇게 있었는데 클래식 기타 이전에 로맨틱 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양에 사실은 맞춰서 연주를 하려면 오른쪽 허벅지나 왼쪽 허벅지에 올려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배 많이 나오신 분들 배 위에서 이렇게 올려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옛날에도 이제 기타 포지션에 대한 어떤 그 고뇌가 엄청 많았어요. 예전 작곡가들부터. 그래서 오른발에 발판을 올려서 기타의 방향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은 왼쪽에 올려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가 앤티크 가구들 얘기할 때 그 발판이 있거든요. 신발 이렇게 묶는 예전에 이제 귀족들이 신발을 신을 때 올리는 그 발판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이용이 되다가 기타의 아버지인 프란시스코 타레가라는 그 기타리스트를 통해서 발판이 왼쪽에 오고 기타를 이쪽에 이렇게 잡으면은 왼쪽 팔의 자유도와 오른쪽 팔의 자유도가 약간 균형이 반으로 1대1로 딱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의 맞춰졌고 요즘 젊은 연주자들은 발판 안 쓰고 뭐 다른 이렇게 받침대나 아니면은 뭐 뒤에 이렇게 뽁뽁이를 붙여서 판 같은 걸로 이렇게 허리가 안 좋잖아요. 한쪽 발만 계속 올리고 평생 연습하고 연주한다는. 그래서 이제 허리를 보호하고자 다른 것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손 사실 제일 중요하죠. 비법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무언가 많이 집착을 하면은 안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외나무 다리에 집중을 하면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냥 앞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음악가라고 손을 막 너무 조심해야 되고 이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다치는 격이 많아져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애착을 가지고 집착이 아니라 애착을 좀 가지면은 뭐 예를 들면은 손이 이렇게 손톱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오른손은 저희가 활의 역할인 거죠. 바이올린, 첼로로 얘기하면. 근데 활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깨끗해야지 예쁜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뭐 동전이나 아니면 물건을 집을 때 오른손으로 집는 습관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제가 농구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피구, 배구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음악하기 전에는 정말 좋아했는데 그런 건 다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뭐 구기 종목은 당구, 탁구 이렇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다루는 프로그램은 대중들이 엄청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랑 제가 엄청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극단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잘 섞어서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관객들한테 꼭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음악들로만 꾸렸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음악들로, 지금 제 나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으로 꾸몄는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고민하게 된 계기가 사실 기타한테 아직도 통기타와 클래식 기타가 무엇이냐, 그리고 왜 기타에 클래식이 붙냐, 이런 논란 자체가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의 독주 악기로서의 의미를 좀 더 가져보자. 많은 분들한테 피드백을 들었는데 제일 많이 받은 피드백이, 첫 번째가 왜 기타 연주자들은 3분 안에 곡이 끝나는가, 그게 1번이었어요. 그리고 2번은 왜 기타 연주자들은 공연을 하면 모르는 작곡가들 연주하는가. 근데 사실은 스페인에서의 관점은 모르는 작곡가는 아니에요. 호아킨 로드리고나 타레가나. 근데 아직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아직 모르죠.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앨범을 작년에 냈을 때도 타레가 우승 앨범이 나왔었는데, 콩쿠르 우승 앨범 냈을 때도 타레가 곡보다는 보통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클래식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보통 쇼팽,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멘델스존은 알지만 타레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작곡가들 중에 기타랑 연관 있는 걸로 가자 해서 빌라로버스 음악으로 앨범을 만들어서 제가 발매를 했었고요. 작년에 콩쿠르 측에서 발매를 해주었고, 이번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컨텐츠로 가자 해서 첫 번째 곡은 로베르트 비제, 모르는 작곡가긴 한데 제가 그래서 제목에 루이 14세를 위한 기타 모음곡이라고 했는데, 루이 14세는 다 알잖아요. 태양왕이고 짐은 곡 국가인이라고 말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엄청난 파워의 정치 왕이었죠. 그때 그 루이 14세에게 기타를 가르치던 선생님입니다. 로베르트 비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꼭 이걸 연주해보고 싶다 해서 그걸 첫 곡으로 골랐고요. 두 번째 곡 레오 브라우의 그란 사라반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라방드라는 뜻인데, 레오 브라우라는 작곡가는 저랑 개인적인 인연이 엄청 깊고요. 기타 역사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20세기의 최고의, 지금도 살아계셔요. 21세기 최고의 작곡가라고 불러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중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랑도 너무 좋은 관계 있고 제게 곡도 소나타도 하나 선물해 주실 정도로 막역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 아까 얘기했던 로베르트 비제가 그 모음곡에 있는 사라방드 악장의 주제가 스페인 폴리아라는 주제와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 두 가지의 재료를 가져와서 변주곡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이 맞닿아 있죠. 그리고 이어서 연주할 곡은 제가 작년에 발매했던 빌라로브스의 5개 전주곡. 그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지구가 무너져도 악보 하나를 챙길 수 있다면 저는 그 악보를 챙길 정도로 정말 애착이 있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 5개 전주곡을 넣어서 1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명확한 프로그램인데,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중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에 있는 음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부 유럽의 음악의 작곡가가 기타랑 관련돼 있는 걸로 하자 해서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우리가 바이올린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의 독주의 음악 악기 연주회라는 컨셉트를 만들어낸 첫 번째 장본인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이올린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바이올린 연주자 이제 동시에 기타 연주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바이올린이랑 기타를 같이 들고 다녔죠. 그래서 기타도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음악들이 많은데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엄청 젊었을 때 썼던 그랜드 소나타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가니니를 준비했고요. 파가니니 모르시는 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그러고 마지막은 이제 제일 중요한 슈베르트인데,
슈베르트 할 말이 엄청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사실은 뭐 우리가 라디오를 틀던 아니면 연주회를 가던 클래식 음악을 입문하시는 분들이도 모르시는 분들도 멜로디는 한 번씩 들어봤던 음악인데 다 첼로 음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제목이 아르페지오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는 개발된 악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첼로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첼로는 4줄이잖아요. 근데 기타처럼 6줄이 있고요. 6줄의 조율이 기타랑 똑같아요. 그리고 기타처럼 이렇게 프렛이라고 음을 나누는 프렛들도 있고 사실은 그냥 기타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다만 기타인데 활로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이런 새로운 악기를 위해서 곡을 썼는데 어째서 첼로가 연주하고 반주를 기타가 하거나 피아노가 하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슈베르트 또한 기타 소나타로 썼을 수도 있는 아마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부족해서 새로 개발한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악보를 보면은 5음이나 6음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있는데 첼로는 4줄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5음, 6음을 한 방에 낼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기타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편곡을 한 몇 개월 동안 쉬지 않고 했죠. 그렇게 해서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사실 제 동생은 저보다 11살이 어립니다. 그래서 한참 애기긴 한데 이제 대학생이죠. 대학교 생활하고 피아노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태어나서 제가 중학교 때 기타를 시작할 때 그 친구가 이제 자아 형성이 되던 시절에 저는 연주를 시작하고 콩쿠르를 다니고 하던 시기라서 제 동생 입장에서는 음악을 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음악적인 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매칭을 잘하는 재능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랑 같이 음악을 연주할 때 사실 부담이 없어요. 그냥 부담도 없고 특별히 많이 디테일하게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결이 같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악기 해보고 싶기는 해요. 사실은 다른 악기 해볼 수 있다면은 고악기 중에서 하프시코드라는 악기가 있는데 기타만큼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하고 하프시코드는 그 음량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일정한 음량으로 나오는 악기. 그래서 피아노가 원래 샘여림으로 할 때 약하게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는 약하게 칠 수 있게 돼서 지금의 피아노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하프시코드는 음량이 똑같으니까 사람들에게 이 다이내믹을 주기 위해서는 더 복잡하게 즉흥적으로 수많은 꾸밈음과 바로크 시대 악기다 보니까 그다음 화성적인 표현들을 정말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즉흥성에서 기타도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복잡하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태어나면 하프시코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꼭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된다면 둘 다 고르죠. 왜냐하면 사실 저는 시대를 나누어서 고르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 작곡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시대는 이거는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그래도 스페인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365일 중에 거의 350일이 날씨가 최고예요. 날씨가 좋아요. 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없고 맑은 날이 있잖아요. 아주 가끔 그런 날이 오잖아요. 심지어 회사원분들께서는 주말에만 그 날을 맞아서 주말인데 그 깨끗하고 미세먼지 없고 따뜻하고 춥지 않고 선선하고 이런 날씨를 만나기 되게 어려운데 스페인은 거진 350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겠죠. 부천 아트센터 영 프론티어 시리즈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5시 부천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저의 기타 독주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 동생도 같이 함께 나와서 슈베르트를 연주하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